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이해,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분류를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한 3주 동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이해를 배웠는데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이해 강의를 전부 마무리를 할 것이고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파트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분류하고 부동산 개발 사업 역할을 배워보도록 하고 또 간략하게 부동산 개발 사업의 현황과 과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분류로 개발 형태에 의해서 나눠지고요. 두 번째는 개발 주체에 의한 분류, 세 번째는 개발 지역에 의한 분류로 나눠지고 있어요. 첫 번째, 개발 형태에 의한 분류를 볼게요. 이 개발 사업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부동산 개발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이라는 거는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이용하려는 주체가 누구인가? 그럼 이 주체들은 어디에 있는, 어느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이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게 이제 부동산 개발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미 여러분들과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개발 형태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부동산 개발론의 개념들 아니면 이런 기본 논리들을 알고 개발 형태에 임한다는 거죠. 개발업자들이요. 예, 그래서 개발 형태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어떤 이용이 가능한지를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개발 형태에 의한 분류 두 가지가 있어요. 신개발 사업과 재개발 사업. 그럼 신개발 사업은 기존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전환하는 거. 용도를 바꾼다. 용도를 전환한다. 이게 새로운 개발 사업이 되겠고, 이런 게 간척 사업, 도시 개발 사업, 형질 변경 사업, 대지 조성 사업, 택지 조성 사업, 시가지 조성 사업, 관광단지 조성 사업, 신도시 개발 사업, SOC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신개발 사업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간척 사업도 있겠고요. 매립 사업, 택지 농지, 임지 조성 사업, 건물 신축 사업들이 신개발 사업이다. 근데 이제 크게 봐선 도시 개발 사업들이 이런 게 여기 들어가고요. 형질 변경 사업, 형질을 변경해서 어떤 새로운 개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게 이제 형질 변경 사업. 대지 조성 사업은 임지 조성 사업, 택지 농지 조성 사업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리고 택지 조성 사업도 있고요. 두 번째 재개발 사업인데 기존에 조성된 그 부동산의 효율성이 굉장히 낙후되었다고 판단이 되거나 그 부동산을 다시 개발해서 어떤 효율성을 높이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도심 재개발 사업, 공장 재개발 사업, 주택
개량 개발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래서 재건축도 있고요. 재개발도 있고, 주택 개량,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는 재건축, 재개발, 건축물, 뭐 개축 사업 이런 것들도 재개발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형태에 의한 분류를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신개발 사업과 재개발 사업. 신개발 사업은 기존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전환해가지고 개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형질 변경도 해야 되고 대지 조성 사업, 택지 조성 사업, SOC 사업. 뭐 재개발은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주거환경 정비 사업, 도심지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형태에 의한 분류인데 신개발과 재개발은 지금 했고요. 토지 관련 개발 사업들 한번 볼게요. 토지 관련 개발 사업, 매립, 용도 변경, 지역, 지구 지정 등 토지의 이용 목적을 변경한다. 뭐 형질 변경이라고 그랬죠. 아니면 지역 지구 변경은 어떤 목적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이용 목적. 그래서 국계법에 관한 법을 저촉을 받게 되는데 수도권들은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에 의해서 이제 변경이 된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우리가 국계법이라고 하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 정비계획법 배웠죠 이미. 부동산에서 어떤 기초 이론, 그다음에 이 앞전 시간에도 배웠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앞전 시간에. 근데 공법적인 문제인데 건축을 하게 되면 법에 저촉받는 내용들이 많고 전체적인 법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큰 틀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계법이 가장 상위법이다. 그 아래 수도권 정비계획법도 있고요.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다 이런 것들의 법률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그럼 아까 신개발 사업과 재개발 사업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어요.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분류에서 개발 형태에 의한 분류가 두 가지가 있다. 그게 신개발과 재개발 사업인데 이것들은 다 토지 관련 개발 사업이 되는 거죠. 결국엔 도시 개발 사업 한 번 더 이제 복습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신개발 사업은 도시 개발 사업, 형질 변경 사업, 대지 및 택지 조성 사업, 시가지 조성 사업, 관광단지 조성 사업, 신도시 개발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제 신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재개발 사업은 도심지 재개발 사업, 공장 재개발 사업, 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이 있는데 요거는 국계법과 수도권 정비 계획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 신개발과 재개발 사업은 토지 관련 개발 사업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계법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형질 변경 얘기하겠죠. 아니면 어떻게 쓸 건지 목적에 따라 용도, 지역지구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토지 관련 개발 사업 굉장히 큰 넓은 의미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잘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또한 건축 관련 개발 사업이 있어요. 건축은 뭡니까? 아까 토지 관련 개발 사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그 토지 관련 개발 사업 아니면 토지와 관련된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나 어떤 법률적인 것이 해결이 돼야지 그 대지 위에다 아니면 토지 위에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지 개발 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용도 범위에서 건축을 할 수가 있다. 건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존 건물에다가 재건축을 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리노베이션을 해서 효율성 증대를 시키고요. 수익성도 늘리는 게 건축 관련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 관련 개발 사업은 건축법하고 주택법에 의해서 개발과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이 있고요. 주택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신개발 사업은 어떤 게 있나? 건축 관련 개발 사업은 건축 관련 개발 사업 중 재개발 사업은 어떤 게 있나? 보면은요. 건축 관련 개발 사업 중에 신개발 사업은 주택을 건축할 수가 있어요. 단독이나 공동주택, 또 상가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근생이나 판매시설 등을 지을 수가 있고요. 업무시설을 지을 수가 있어요. 오피스 빌딩이나 오피스, 사무용, 업무시설, 업무빌딩, 그 다음에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냐, 사무실용이냐에 따라 이제 구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주택이냐, 오피스냐, 이렇게. 그다음 스포츠, 레저 시설, 관광, 숙박 시설, 노인들을 위한 노인 시설들이 있고요. 또 청소년들의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 유기시설 등이 신개발 사업에 들어가고 있어요. 또한 건축 관련 개발 사업에서 재개발 사업은 어떤 거냐? 단독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 리노베이션 사업, 공동주택의 재건축인데 그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단독처럼 뭐 한 세대가 아니죠. 아파트, 다세대나 연립을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공동주택 재건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건축 관련 개발 사업과 토지 관련 개발 사업은 내용적으로 확연히 다르고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거는 토지 개발 사업에 의해서 되는 게 건축 관련 개발 사업이다. 토지 개발 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의 용도를 가지고 건축 관련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게 토지 관련 개발 사업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개발 주체에 의한 분류가 되겠다. 개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개발 사업을 나눠 놓은 거, 아니면 개발 사업을 분류해 놓은 게 개발 주체가 누구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1섹터, 제2섹터, 제3섹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4섹터, 제5섹터, 아니면 이걸 다 믹스한 합동개발이 있습니다. 볼게요. 그래서 사업의 종류는 1섹터는 공공개발이 되고요. 사업 주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특수법인, 정부 투자법인. 그럼 제 1섹터에서 하는 공공개발 사업은 어떤 게 될까? 사업 내용을 한번 볼게요. SOC 사업인데 사회 간접 시설이죠. 이런 게. 철도, 다리, 도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사회 간접 시설 SOC, 사회 간접 시설 사업, 그다음에 택지 개발 사업. 택지 개발 사업은 아까 얘기했듯이 토지 개발 사업을 얘기하는 건데 뭐 도심 재개발 사업, 개발 사업, 형질 변경 사업, 대지 조성 사업, 택지 조성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토지 조성 사업이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 택지 개발은 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죠. 간척 사업이죠. 간척 사업.
간척 사업은 바다에 땅을 메꾼다든가 아니면 뭐 간척지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하기가 힘드니까 공공에서 공공개발 사업으로 하게 됐고요. 시가지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죠. 개인이 할 수 있는 이런 공공적인 부분들이 없어요. 공공이 해야 될 부분들과 개인이나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공공개발사업, 시가지 조성사업이 되겠고요. 도시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이런 게 이제 공공에서 할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섹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개발사업이라고 해요. 공공과 민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일반 법인, 개인이나 단체 그래서 이런 데서는 어떤 사업을 하나? 주택 사업을 하고요. 상가를 짓기도 하고 오피스도 짓고요. 민간 수익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1섹터와 2섹터는 이제 구분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제3섹터를 볼게요. 민간 합동 개발 방식.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 법인이 합동으로 개발을 해요. 그래서 관광단지, 휴양단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공공이 하기에도 좀 벅차고 민간이 하기에도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때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하는 게 제3섹터 민간 합동개발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4섹터를 볼게요. 주민조합 공공개발이다. 주민조합 플러스 공공법인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떤 사업이 있나? 시가지 조성사업. 그 다음에 제5섹터 주민조합 민간개발입니다. 주민조합 플러스 민간법인, 뭐 리조트 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합동개발 있어요. 주민조합, 공공법인, 민간법인. 도시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1섹터에서 5섹터까지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사업 종류에 따라서 6개 개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체들은 누구냐? 그러면 1섹터부터 합동개발까지의 사업 내용들은 어떤 거냐? 해서 이 개발 주체에 의한 분류를 여러분들하고 봤고요. 개발 주체에 의한 분류는 이 표 하나로 압축이 돼서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개발 주체에 따라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보겠고요. 요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그림으로 어떻게 서로 연결이 돼 있나 한번 보면은 제1섹터가 있고요. 공공개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제2섹터는 민간개발, 민간기업, 각종 단체, 금융기관이 있고요. 거기 1섹터와 2섹터가 같이 혼합이 돼서 3섹터가 되고요. 1섹터와 4섹터가 포함이 된 게 이제 지역주민, 지역조합, 지역기업, 지역사회단체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포함이 됩니다. 1섹터, 4섹터, 5섹터, 2섹터, 3섹터 모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혼합개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통적인 게 혼합개발. 1섹터와 4섹터가 있고 5섹터가 있어요. 이렇게 섹터 간의 어떤 공통된 부분, 그죠? 1섹터와 4섹터가 공통된 부분이 있고 5섹터, 2섹터의 공통 부분, 1섹터, 2섹터의 공통 부분이 3섹터고 여기 모든 게 다 포함된 게 이제 혼합개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개발 주체에 의한 분류를 다이아그램 원의 어떤 모양으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개발 지역에 의한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계법의 법률에 명시된 어떤 용도 지역 중에서 도시 지역과 그 외 지역의 구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류를 해놓은 게 이제 개발 지역에 의한 분류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 도시 지역, 용도 지역으로 이제 분류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개발 지역, 이 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한지 안 가능하지 않은지는 용도 지역 지구제를 보고 할 수 있다는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지 조성 사업, 택지 조성 사업, 건축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건축 개발 사업은 주택이나 상가나 호텔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개발 사업은 도심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 도시개발법으로 인해서 주로 도시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명시해 놓은 거죠.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그리고 도시 외 개발 사업은 지금 얘기한 도시개발 사업, 국계법으로 지정해 놓은 도시개발법 등으로 이제 해놓은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이외에서 개발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도시외 개발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도시 지역을 제외한 개발 사업, 그 다음에 관광지, 휴양지 등의 개발 사업이 도시외 개발 사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지역에 의한 분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발 형태에 의한 분류다. 두 번째는 개발 주체에 의한 분류다. 세 번째는 개발 지역에 의한 분류다라고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분류를 여러분들과 보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이해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역할,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네요. 국민 경제적인 측면, 국토 이용 및 개발의 촉진을 위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역할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사유재산 및 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부동산 개발 사업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역할은 국민 경제적인 측면, 국토 이용 및 개발의 촉진, 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자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민 경제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대명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명제가 있고요. 측면이 있고, 부동산 자산 가치를 극대화시키고요.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는 부동산이라는 게 어떤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부중성 더 늘어납니까? 증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증가가 안 되는 게 이제 부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의 부중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성이라는 특성과 관련해서 볼 수가 있다. 늘어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게 부동산의 어떤 특성인데, 국민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런 특성과도 관련해서 볼 수가 있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성 때문에 어떤 소유할 때 가격과 유통의 어떤 왜곡 현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 경제에 비정상적인 영향을 미친다. 구조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이제 국민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급격한 가격 변동을 가져오고요. 또 목적과 이용이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비효율적인 소유의 구조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거죠. 소유를 하는데 거주의 목적이 아니다. 투자의 목적이다. 투기의 목적이다.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산 아니면 증식의 목적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동산이 자꾸 오르기 때문에 이런 그 목적과 이용이 전혀 다른 비효율적인 소유 구조를 가져온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부동산 개발 사업은 어떤 부동산의 양적 증가에 불가능 용도 변경을 하고 최유효 이용이라는 방법으로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부동산 개발이다. 한정된 그 토지에다가 용적률을 높인다, 건폐율을 높인다 하면은 수직 상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면적이 더 넓혀지거나 위로 수직 상승의 높은 건물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토지에다가 더 많은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 사업의 어떤 측면 때문에 양적 증가, 최유효 이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수급 조절을 하고요. 개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시장의 어떤 균형적인 수급 관계를 유지하는데 좋은 그 수단이 될 수가 있고, 또한 경제적인 효과를 모색하게 하는 방법이 부동산 개발 사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를 얘기했고요. 다음 두 번째인데, 국토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촉진. 국토라는 거는 한정돼 있다. 부중성과 부동성 때문에 뭐 국민 경제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나라에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면 공공적인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토 이용 개발 및 촉진, 국개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고, 그 법에 의해서 우리는 개발을 하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장 큰 목적이 공익성이다. 이용 가치가 먼저 우선이 되고요. 소극적인 개발이 되겠죠.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적극적인 개발을 한다면 공익성에 우선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개발, 소극성. 국토 개발의 결과에 따라 토지 이용의 범위는 물론 지역성, 경제성 등이 달라지게 되고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뭐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혜택을 본다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님비, 핀비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님비 현상, 핀비 현상. 긍정적인 효과는 균형적인 국토 개발을 위해서 원활한 수급 조절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 부정적인 효과는 불로소득 확산. 소외 지역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더 소외가 되고, 저소득층은 어떤 소득의 불균형 때문에 더 불균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환경 파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공공의 목적이라는 게 100% 충족시켜서 개발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극을 좀 더 좁힐 수 있는 게 또 공공사업이나 아니면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노력을 해서 이런 긍정과 부정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게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사유재산은 이제 개인의 어떤 재산들이기 때문에 사익에 우선이 돼야 되고요. 수익이 우선이 돼야 된다. 수익 가치가 우선이 되고, 이건 아무래도 적극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개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적극성이 있다. 그래서 가계나 기업의 경제적 가치 증대 또는 효율성 증대를 말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 하에서 개발 가능한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이미 결정이 되죠. 제도, 법, 규율이라는 거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정된 거를 어떻게 최대한 적용을 해서 개발을 잘해서 경제적 효용 가치를 크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활용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고요. 또한 부동산 개발에 따른 경제성과 유용성을 높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은 부동산 개발을 함에 있어서 이미 정해진 법과 제도 하에서 얼마나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나 하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역할을 배웠는데 첫 번째는 국민 경제적인 측면, 국토 이용 및 개발의 측면, 세 번째는 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 해가지고 부동산 개발 사업의 역할을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았고요. 다음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현황과 과제. 오늘 그 부동산 개발 사업의 마지막 단원이 되겠어요. 계속 3주, 4주 동안 여러분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이해를 강의를 듣게 됐는데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게 진도를 많이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의 이해의 마지막 파트가 될 거니까 조금만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의 현황과 과제인데 첫 번째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현황입니다. 최근에 어떤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보자면은 소유보다는 이용 개념이 중시된다. 소유 많이 해봤자 보유세 내고요, 종부세 내고요, 세금 내다가 판나겠어요. 그러니까 실리적인 이득을 많이 이제 추구하게 되다 보니까 이용 개념, 그래서 내 집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별로 없고 렌트 방식으로 돼가고 있죠. 서양처럼. 그래서 소유보다는 이용 개념 중심,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세금적인 문제, 그 다음에 집값이 너무 폭등해 버리니까 평생 집 한 채 구입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사회적인 여건 변화가 이렇게 이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도 국토개발 종합계획, 뭐 수도권 정비계획 이런 것들을 막 수립을 했지만 계속 이게 한번 정해졌다고 바뀌지 않는 게 아니고요. 관련 법규들이 계속 정비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약간씩 보완되고 바뀌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불필요한 보유와 거래에 대한 중과세, 뭐 처음에 일부 얘기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한데요. 소유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시대가 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과거처럼 인플레이션도 많이 없고요. 주택에 대한 공급 정책도 확대가 돼가지고 주택 보급률도 이제 엄청 높아졌어요. 100%가 넘었고 일반인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했어요. 부동산 실명제, 그 다음에 소유와 매매 차익에 대한 중과세제도 부동산 가격 안정에 절대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이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맹목적인 소유하고 매매 차익은 과거에 비해 가지고 이제 현재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떨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잠식으로 이어지는 부담한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IMF가 시작이 되고요. 시작해서 기업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부도를 많이 맞았는데 이제 그 몇몇 그러니까 살아남은 기업들은 소유 부동산들을 적시에 적절하게 팔거나 또 부도난 기업은 적절하게 처분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두 개의 그 길로 딱 나눠지게 되는 거죠. 부도가 나거나 망하거나 아니면 계속 살아남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격변기를 맞이하게 됐고 부동산이나 금융을 개방하게 된 시기가 IMF를 기점으로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이제 구조조정이 IMF 때부터 계속 됐는데 구조조정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면서 개발에 대한 시대가 본격적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있는 땅이나 토지를 가지고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만들어진 부동산에 대한 어떤 개발,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 뭐 이런 것들을 더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량의 규모로 그리고 수많은 사업자들이 활발하게 이제 뛰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부동산이 특히 개발 사업이라는 게 단순히 이용도를 높이는 문제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요구되고 지식과 안목도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론과 경험을 많이 바탕으로 고차원적인 전략과 전술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고 미래 예측하는 수요 있죠. 이거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영학도 알아야 되고 회계도 알아야 되고 세무도 알아야 되고 공법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종합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게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한번 실패하면 이를 만회하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고가의 상품이고 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도 크기 때문에 더욱이 주의를 요하고요.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새로운 그 부동산 전문 개발 회사들의 성장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또 미국이나 일본도 부동산 개발 사업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인식돼 왔고 또 그 영역도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왔고요. 국가적인 차원의 개발 사업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전개될 것이고 국토개발 사업이 몇 번의 수정을 거치는 경우는 있어도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고 민간 부분의 부동산 개발이 확대가 되면서 국가와 공공단체,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3섹터 개발 방법도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의 과제까지
제가 이제 앞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되짚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과제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장 구조와 여건에 대응할 수가 있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미래에 대한 예측과 수요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부동산 개발 영역의 확대, 부동산 개발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부동산 거래, 부동산 금융, 부동산 평가,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관리, 부동산 서비스 등의 분야가 확대되고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상호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은 종합예술이라고 하죠. 종합예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부동산 개발 사업에 의해 부동산 개발 사업의 현황과 과제까지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